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영상도 나름 조회수가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사실 조회수가 10만이라고 해도 여전히 시청한 분보다 시청하지 않은 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중요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는, 차라리 영양제를 안 먹는 게 더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예요. 영양제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량으로 농축되어 나오기 때문에 간과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기 쉽고 간과 신장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양제를 아예 피하고 식단으로 최대한 해결을 하고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만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사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제가 차라리 영양제를 안 드셨으면 좋겠다고 흔히 느끼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당장 해결해야 할 영양 문제나 건강 문제가 없는데도 야, 50대에는 이걸 꼭 챙겨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만 듣고 영양제를 구매하는 분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제만 잘 골라서 섭취한다면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당장 불필요한 영양제에 괜히 큰 돈을 들이는 경우가 많고 영양제를 과다 섭취해 부작용을 겪는 빈도도 훨씬 높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양제를 아예 안 드시는 게 금전적으로나 건강의 측면에서나 훨씬 낫습니다. 특정 나이대에 무조건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 같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는 영양제만 섭취해야 해요. 돈을 아끼면서 안전하게 영양제를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중반부터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어떤 목적은 있지만 어디선가 좋다고 소개된 영양제라면 무작정 구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절 통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소개된 MSM부터 TV에서 광고하는 무슨 호건원 같은 제품들까지 싹 긁어 모아서 한 번에 섭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특정 영양 성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처방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도 흔합니다. 영양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계 과학적으로 그리고 품질의 측면에서 더 잘 검증된 성분을 먼저 시도해야 해요. 지금부터는 영양제를 전혀 안 먹느니만 못한 부작용이나 돈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께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를 먼저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혈관 건강을 위해 섭취하든 탈모나 피부 트러블 개선이 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섭취하든 간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영양제를 세팅할 때 가장 큰 효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식사를 골고루 챙겨 섭취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영양 결핍은 상상 이상으로 흔합니다. 어떤 영양소든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경우 인체의 온갖 생화학적 기능이 저하됩니다. 학창시절에 배우던 구류병이나 괴혈병 같은 극단적인 결핍만 결핍이 아니에요. 정상 수치보다 비교적 낮은 경계 수준의 결핍도 장기화되면 우리 몸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취약해지고 컨디션이 쉽게 악화됩니다.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그 어떤 유명한 영양제를 섭취해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어떤 영양소는 이미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경우 영양제를 통한 추가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과 오메가3예요. 칼슘을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는 분이 칼슘 영양제를 섭취할 때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메가3 같은 경우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는 분은 영양제를 섭취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심망세동의 가능성만 증가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비타민 D 같은 일부 영양소 외에는 정확하게 검사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인프라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굳이 검사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현재 식습관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있지만 여러분께서 신경 써야 할 성분은 한정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성분을 먼저 챙기세요. 과일이나 야채, 버섯이나 콩 같은 식품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식습관이 편향되어 있는 분은 종합 비타민을 먼저 챙기세요. 대부분의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은 종합 비타민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야외 활동이 적고 생선 섭취량이 적은 분은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하고 신과일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은 비타민 C를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평소에 생선을 주 2회 미만으로 잘 드시지 않는 분은 오메가3를 반드시 섭취해주세요. 유제품이나 두부, 녹색 채소를 많이 안 드시는 분은 칼슘을, 견과류나 콩을 잘 드시지 않는 분은 마그네슘을 섭취하세요. 그냥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칼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 과다 섭취 시 혈관 건강에 해가 되므로 영양제를 통한 섭취를 1일 500mg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식사를 통한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계란이나 두부 또는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빵이나 밥, 라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분은 반드시 단백질을 추가해주세요. 체중 1kg당 1g 정도는 매일 충족해줘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기본 영양제 세팅이라는 항목으로 종합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까지 이 3가지 영양제를 선정해 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식습관이 좋지 않은데 어떤 영양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다른 것들보다 이 3가지를 그냥 먼저 시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빠르게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원칙은 영양소 과잉을 막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이것저것 수집하듯이 섭취하다가 영양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쉽게 과잉이 발생하는 성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비타민 B6, 아연,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B6나 아연, 셀레늄은 다른 유사한 성분들보다 상한량이 훨씬 낮습니다.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비타민 B6는 100mg, 아연은 35mg, 셀레늄은 400μg이 상한량으로 잡혀 있어요. 저 용량을 넘어서 섭취한다면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내에 신경병증이나 탈모 같은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는 고함량 제품이 많아서 비타민 B6나 아연은 한 가지 영양제만 섭취해도 상한량에 가깝게 섭취할 수 있고요. 셀레늄도 유명한 항산화 영양제 2-3개만 병용해도 400μg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분은 온갖 영양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섭취량을 반드시 계산하고 섭취해야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기간은 고용량으로 섭취해도 괜찮지만 평생 섭취할 용량으로서는 적은 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40에서 50을 넘어가면 불면증이나 낙상사고, 일부 암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도 고용량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종합 비타민이나 B군 제품에는 1000에서 2000 IU 정도의 비타민 D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만 매일 함께 섭취해도 1일 6000에서 7000 IU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6주 이상만 섭취해도 비타민 D 수치는 50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다는 가정하에 5000 IU 내외의 고함량의 비타민 D는 섭취 초반 3개월 정도만 섭취하고 그 이후부터는 1000에서 2000 IU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3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다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고 어떤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영양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가 더 높은 영양제를 먼저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정말 많지만 그것들의 가치는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는 제품의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분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검증되었는지 여부예요.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을 개선하고자 영양제를 찾는다고 합시다. MSM부터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콘드로이틴, 초록잎 홍합, 커큐민, 콜라겐 등 선택의 폭이 너무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것부터 먹자고 판단하지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 성분들은 나름의 역할과 기대할 수 있는 효력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저 성분들의 어떤 효력이 검증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저 중에서 효력이 가장 강력한 것은 보스웰리아와 커큐민 그리고 초록잎 홍합입니다. 그렇지만 초록잎 홍합은 데이터가 썩 많지 않아서 저는 보스웰리아와 커큐민을 1순위로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연구가 없어서 장기간 섭취해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안전하기는 한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기간만 통증으로 불편한 특정 시기에만 이 성분들을 섭취하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은 효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2년, 3년의 장기간 섭취 시에도 그 효력이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이미 데이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효력보다 장기적인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에 당연히 이 정도의 고찰은 하고 선택해야 비용을 절감하고 더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공을 공부한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근거 검토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다행인 것은 각 증상별로 어떤 영양제가 가장 잘 검증되었는지 제가 여러 영상에 거쳐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꼭 제 영상들을 시청해주세요. 자, 4번째 원칙은 제품의 품질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급 영양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타이트한 규제로 인해 제품의 품질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해외 영양제는 조금 다릅니다. 직구 영양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영양제 같은 경우 자유로운 규제로 인해 정말 다채로운 영양제를 저렴하게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품질의
보장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요. 직구 제품을 애용하신다면 NSF 스포츠 인증이나 인폼드 스포츠에 트러스티드 바이 스포츠 인증이 있는지, 또는 소비자가 만든 품질 검증 웹사이트인 컨슈머랩이나 랩도어에 테스트 기록이 있는지, 이것도 없다면 제조시설에 제3자 GMP 인증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해외 제품의 퀄리티에 관한 내용은 조만간 더 자세히 다뤄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영양제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영양제를 비싸게 세팅한다고 해도 안 먹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기 십상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포인트를 잘 고려해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적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더 나은 효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언제든 제 홈페이지를 통해 1:1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답변을 빠르게는 못 드리고 있지만 며칠이 걸리더라도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